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하마터면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질 뻔했었어요. 제가 결혼을 하려고 했었던 예비 남편에게 엄청난 문제가 있었거든요. 아니, 그건 그냥 문제 정도가 아니었어요. 그 문제로 인해 그 인간과 제가 법적으로 얽혀 인생 처음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고소를 하고 경찰서와 법정을 들락거리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거든요. 참 돈 주고도 못 살 경험들이었죠.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된 말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결혼을 하려고 할 정도로 제 예비 남편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습니다. 하긴 몇십 년을 함께 부부로 산 사람들도 서로에 대해서 잘 몰랐다며 이혼을 하는 세상인데 저는 뭘 믿고 고작 몇 년의 연애로 그 인간을 다 안고 생각했었을까요? 저는 비록 뼈와 살을 내어주면서 겪지 않아도 될 경험으로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은 저 같은 경험이 없으시길 바랄게요. 저희는 여러 커플들과 마찬가지로 평범한 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이나 저나 어디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이었고요. 다만 조금 특별했던 건 남자친구가 그렇게나 사랑꾼이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연애의 기준이 까다로운 주변의 제 친구들마저도 전부 다 인정을 할 정도로요.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건 2년 전 어느 가을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출장이 있어서 KTX를 타고 부산으로 향하던 길이었어요. 부산에서 하는 전시회에서 회사가 참여해 부스를 열게 되었는데 그곳에 먼저 간 팀원들을 지원하게 되었거든요. 부산은 저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비록 일로 내려가는 길이지만 오랜만에 모처럼 고향에 간다고 생각하니 설레기도 하더라고요. 밀린 일을 쳐내고 가느라 전날부터 제대로 잠을 못 자서 조금 초췌한 몰골이기는 했지만 기분은 너무너무 좋은 상태였었죠.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까지도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떠나기 딱 좋은 날씨다 싶을 정도로요. 광명역을 지날 때 비어있던 제 옆자리에도 어떤 남자분이 와서 타시더라고요. 제 또래의 키가 훤칠한 남자분이었는데 저처럼 출장인 건지 풀 세팅 정장 차림이었고요. 요즘은 회사를 갈 때도 정장을 입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저희 회사에서도 미팅이 있거나 특별한 날이 아니고서는 다들 캐주얼 차림으로 출퇴근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남자분에게 한 번 더 눈길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얼굴도 훈훈하시더라고요. 약간 요즘 인기가 많은 연예인 누구를 닮았었는데 하지만 저의 생각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옆자리엔 누가 타든 말든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연예인 본인이 와서 탔다고 해도 아마 상황은 똑같았을 거예요. 제가 그날 너무 피곤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곧 골아떨어졌어요. 제가 잠들었다는 사실조차 제가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순식간이었죠. 그 상태로 1시간을 넘게 잠들었을까요? 정신없이 졸다가 주변에 소란스러워진 느낌에 눈을 떠보니 벌써 기차가 대구까지나 왔더라고요. 정차역에 사람들이 오르내리느라 조금 시끄러웠던 모양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순간이었어요. 어머, 죄송해요. 어떡해.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한참을 잤을 텐데 무거우셨죠? 뭔가 시야가 기울어진 느낌에 정신을 차려보니 글쎄 제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 어깨에 기대서 졸고 있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목이 완전히 꺾어졌다 싶을 정도로 기울어져서는요. 모르는 사람이 봤으면 저희가 최소 일행이거나 아니면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푹 기대어 있었죠. 와,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아니에요. 많이 피곤하신 것 같길래 별로 무겁지도 않았고요. 저를 깨우시지. 죄송해요.
괜찮다고는 하시는데 솔직히 그 상황에서 뭐라고 타박을 할 수도 없으니 달리 할 말이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애초에 뭐라고 할 생각이었더라면 저를 진작에 깨웠을 테고요. 일어난 뒤에는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정말이지 민망해서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그분 어깨에 침을 흘리지는 않았다는 사실 정도일까요? 헛기침을 하면서 어색하게 창밖만 돌아보고 있는데 문득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부산까지 가시는 건가 봐요? 네? 아, 네. 저는 출장이 있어서요. 저도 출장이라 내려가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번이 처음이세요? 그러시구나. 아니요. 저는 고향이 원래 부산이기는 해요. 부산은 초행길이세요? 그걸 시작으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외로 되게 성격이 밝으시더라고요. 대구에서 부산에 도착할 때까지 끊이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나눌 정도로 대화도 잘 통했고요. 사귀고 나서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회사에서 직무가 영업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나 싶기도 했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나중에 서울에 돌아가서 차나 한잔 할까요? 그럴까요? 네, SNS 하시는 거 있으면 계정 좀 알려주세요. 연락처를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사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편하게 대화를 하는 것도 새로운 친구를 만나서 사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물론 업무적으로는 매일 모르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지만 그 사람들과 절대 친구가 될 수는 없는 관계니까요. 매일 회사 집만 오가는 생활을 하다 보니 이런 대화가 그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부산에 도착해서 기차에서 내리기 직전에 그분이 내미는 핸드폰에 제 SNS 계정을 알려드린 것도 반쯤은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그렇게 기차역에서 헤어지게 되었어요.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출장을 마치고 서울에 돌아간 그 다음 주 주말이었고요. 물론 부산에서도 저희는 간간히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마침 서울에서 사는 곳이 그리 멀지 않은 동네더라고요. 그렇게 가끔씩 만나서 커피를 마시고 그 다음에는 식사를 하고 또 그 다음번에는 함께 영화를 보고 저희의 만남은 친구처럼 편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게 되었다 싶을 때쯤 그 사람의 고백으로 저희는 사귀게 되었고요. 저로서는 2년 만의 연애였습니다. 그동안은 일만 하느라 연애는커녕 소개팅도 제대로 못 나갈 정도로 바쁘게 지냈었거든요. 사람들이 흔히들 하는 말로 연애도 결혼도 전부 다 타이밍이 맞아야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마침 일이 어느 정도 한가해지고 저도 누군가를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쯤 나타난 남자친구가 저에게는 제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난 사실 연애 못하고 혼자 늙어 죽을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멀쩡한데 혹시 내가 모르는 문제라도 있어? 아니,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게 기적처럼 느껴졌거든.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기차를 안 탔으면 어쩔 뻔했나 싶어. 그러게. 그날 기차를 탔어도 내가 그때 안 졸았으면 우린 못 만났을 거 아니야. 내가 피곤했던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아유,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제 어깨에 기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해하셔서 천만 다행이었어요. 그날의 우연한 그 첫 만남을 두고 저희는 가끔씩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이렇게 잘 맞는 상대와 만나게 됐다는 게 남자친구의 말처럼 기적 같기도 하고 선물 같기도 했거든요. 아직도 믿기지가 않을 정도로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참 잘했습니다. 소위 사랑꾼이라는 남자는 책이나 TV에서나 나오는 유니콘 같은 존재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지켜봤더니 그게 바로 제 남자친구였더라고요. 그동안 어떤 연애를 해왔는지도 알만 했고요. 흔히들 남자들은 눈치도 없고 센스도 없어서 연애하면서 제일 두려운 게
기념일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연애에서는 그게 제 입장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워낙 이벤트도 잘하고 선물도 잘 챙기고 걔네가 센스까지 넘쳐서 오히려 제가 늘 받기만 하는 처지였거든요. 여느 커플들과는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었던 거죠. 미진아, 어디야? 나 이제 슬슬 기차역 나가보려고. 시간 여유 있게 좀 미리 가 있어야겠어. 조금만 기다려. 나 거의 다 왔어. 어? 어디를 다 왔어? 자기 집. 내가 기차역까지 태워다 줄게. 출장을 떠나던 날 아침, 저한테는 온다는 말도 없이 여기로 오고 있다는 남자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에? 여기를 오고 있다고? 저기 어제 회식 갔다가 새벽에 들어가서 4시간도 못 잤잖아. 안 피곤해? 뭐하러 와? 나 그냥 택시 타고 가면 되는데. 에이, 그래도 내가 데려다 줘야지. 자기 출장 가면 또 일주일이나 못 볼 텐데. 원래도 제가 어디를 간다고 하면 언제나 운전기사 노릇을 자처하던 남자친구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계속되는 철야에 회식까지 마치고 어제는 정말 피곤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입에 달고 있었거든요. 당연히 오늘 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려와 저를 기차역까지 바래다 주면서 한다는 이야기가 이것이었습니다. 나도 요즘 내가 낯설어. 낯설다고? 왜? 자기가 너무 좋아서. 아, 뭐야, 갑자기.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나 진짜 자기랑 결혼해야 할 것 같아. 자기 없으면 안 돼. 남자친구는 요즘 들어 부쩍 결혼하고 싶다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문득 저에게 너랑 평생 이렇게 마주보면서 밥 먹고 살고 싶다고 이야기하기도 했고, 슬픈 영화를 보다가도 자기 없으면 누가 나랑 이런 영화 같이 봐주냐라고 묻기도 했어요. 저희 사이의 대화에 기승전결이 있다면 요즘은 대화의 패턴이 거의 기승전 결혼이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웃기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친구가 딱히 진지하게 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서 저도 대충 맞장구 치면서 장난으로 받아넘기는 게 다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결혼 타령이 잦아지더라고요. 이제는 저조차도 이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 정말 농담을 빌어서 하는 진담인가 하고 헷갈릴 정도로요. 그리고 그 혼란은 얼마 가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가 곧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그것도 비싼 호텔까지 빌려서 아주 본격적으로요. 이런 건 어디 연예인들이나 받는 프로포즈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놀랐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이야, 그 호텔을 빌려서 했다고? 방값만 해도 장난이 아니었겠는데? 사진 못 봤어? 뷰 장난 아니더라. 이벤트의 제왕답네. 내 남자친구는 어디서 뭘 하고 있냐 진짜. 나는 결혼까지 한 달 남았는데도 아직도 프로포즈를 못 받았다.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제 친구들도 깜짝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잊어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서 그날의 이벤트 장면을 사진으로 많이 찍어두었었는데 그걸 돌려보면서 감탄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정말로 감동을 받았던 건 다른 이유였습니다. 그건 프로포즈를 위해서 남자친구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했던 영상 편지였어요. 미진아, 자기야 안녕? 이렇게 영상 편지까지 남기려고 하니까 뭔가 조금 많이 부끄럽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네. 그래도 평생에 단 한 번밖에 없는 프로포즈니까 우리 둘 사이의 기념으로 꼭 남기고 싶었어. 나는 자기를 만나면서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어.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잠드는 그 순간까지 매일매일이 내 옆에 자기가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좋았거든. 이제는 정말로 그게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어. 나랑 결혼하자, 미진아.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그 5분 남짓한 영상 편지를 보면서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자친구는 울고 있는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제는 자기가 평생 저를 책임지겠다고 다짐하듯이 반복해서 말하더라고요. 돌아가신 엄마 이후로 이렇게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없었다면서요. 저는 그날 그 프로포즈에 바로 승낙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가 되었습니다. 준비를 하면서 결혼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카페에 가입도 하고 이리저리 찾아보고 있자니 예비 부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그렇게 많이 싸운다는 말이었죠. 다툼이 심해져서 끝내 파혼까지 하게 된 커플들의 후기도 수두룩했고요. 계속 그런 글들을 읽다 보니 저도 내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사이가 좋았고 싸웠던 적도 거의 없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 글을 올린 다른 커플들이라고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런 자잘한 다툼과 갈등을 막기 위해 사전에 뭔가 합의나 약속이라도 해야 하는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남자친구는 오히려 결혼을 약속하기 전보다도 더 저에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제 남자친구를 무척이나 예뻐하셨어요. 제가 결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도 두 분이 항상 하셨단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건 다른 조건들을 따지기보다는 저를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제 남자친구가 저에게 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당연히 좋아하실 수밖에 없었죠. 결혼하거든 너도 신랑한테 잘해야 한다면서 몇 번을 당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저희의 결혼 준비는 집안의 응원 속에서 수월하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도 결혼식을 준비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결정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았고 촉박한 일정 속에서 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일단 인생에 단 한 번밖에 없을 무엇인가를 수백 수천 가지의 옵션 속에서 바로바로 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도 스트레스로 다가올 때가 많았고요. 둘 다 회사를 다니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 평소 같았으면 퇴근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것도 결혼 준비를 하느라 돌아다니느라 피곤이 쌓여만 갔고요. 그런 저를 위해 남자친구는 자주 선물을 하고는 했습니다. 미진아, 많이 피곤하지? 이번 주말에는 하루만 쉴까? 너무 힘들다 진짜. 너 어제 회사에서도 졸았잖아. 내가 우리 자기 피로 풀리라고 선물 사왔지? 제 눈앞에 내민 박스를 열어봤더니 제가 돈 모아서 사려고 했던 비싼 코트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무슨 선물이야? 오늘 무슨 날인가? 아닌데? 아무 날도 아니야. 그냥 며칠 전에 나 투자한 데서 돈이 들어와서 그래.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남자친구는 가끔씩 본인이 투자를 한 곳에서 돈이 들어왔다며 제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들을 선물을 하고는 했었거든요. 아, 나한테도 비밀이라던 그거? 별거 아니고 자세히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그랬어. 그래, 알았어. 에이, 삐졌어? 아니, 나는 뭐 불법적인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하도 말을 안 해주니까 궁금해서 그러지. 문제는 남자친구가 그게 무슨 투자냐는 제 말에 한 번도 명확한 대답을 해준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람 심리라는 게 참 그렇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물어봤을 뿐이었는데 막상 남자친구가 정확한 대답을 해주지를 않으니까 괜히 더 궁금해지는 거 있죠? 더군다나 저에게는 한 번도 비밀이라고 할 만한 일을 만든 적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동안은 제가 뭘 묻든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꼬박꼬박 대답을 하던 사람이었거든요. 불법적인 거 아니야, 절대로. 내가 그렇게 위험한 일을 하겠어? 이제 앞으로 먹여 살려야 할 와이프도 생기는데. 그런데 왜 말을 안 해줘? 알았어. 이거 사실 VIP 회원제로만 운영되는 거라서 내 친구들이나 친한 지인들 아무한테도 알려준 적이 없었거든. 어차피 알려준다고 해도 걔네들은 들어오지도 못하는 데라 괜히 좀 그렇잖아. 그래도 자기는 이제 나랑 결혼할 건데 궁금하다고 하면 이야기해줘야지. 그런데 그날은
어쩐 일인지 저에게 투자처가 어딘지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듣고 보니 제가 우려했던 것처럼 불법적이거나 한 일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설명이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결론적으로 한정판으로 VVVIP들에게만 사전에 풀리는 고가의 명품을 미리 매입해서 그걸 고점에 되팔아 수익을 퍼센테이지에 따라 배분하는 투자 상품이 있어요. 믿을 만한 지인을 통해서 본인도 오래 기다린 끝에 정말 운 좋게 VIP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했고요. 그 이후부터 꾸준하게 연봉에 준하는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 세상이었지만 요즘 다들 코인이니 펀드니 해외 주식이니 뭐라도 투자를 하나쯤은 하고 있는 분위기더라고요. 실제로 제 옆자리 대리들도 코인을 열심히 하고 있었고요. 뭐가 됐든 원금은 잃지 않는 구조라고 하니 다행이다 싶었죠. 저는 너무 위험하게 하지는 말라는 당부로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남자친구도 걱정하지 말라면서 어차피 결혼 준비에 목돈이 들어가야 해서 공격적으로 넣을 돈도 없다는 말로 끝냈고요. 그리고 바쁜 일정 속에서 그 이야기는 제 머릿속에서 차츰 잊혀져 갔습니다. 일주일 뒤에는 또 다른 빅 이벤트가 저희 앞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건 양가의 상견례 자리였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 년 전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이후였어요. 친하게 지내는 친척도 거의 없고 그래서 가족이라고는 본인과 4살 차이 나는 누나 한 명이 전부라고 했었죠. 결혼은 4달 앞두고 드디어 저희 부모님과 남자친구의 누나를 모시고 함께 상견례 겸 식사 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누님은 일 때문에 지방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이 처음 뵙는 자리였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누나랑 어려서부터 많이 친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진웅이가 그래요? 저도 미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요? 제 이야기 뭐라고 하던가요? 궁금하네요. 그게 참 착하고 예쁘고 참한 아가씨라고 하더라고요. 누나는 성격이 엄청 조용조용하고 차분하신 분이었어요. 활발하고 말도 잘하는 데다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는 제 남자친구와는 성격이 거의 정반대다 싶을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식사 자리가 진행될수록 저는 한 가지 의문점이 들었습니다. 가족이라고는 이제 둘밖에 없는 사이라 각별하고 많이 친하다는 남자친구의 말과는 달리 제 눈에는 두 사람의 사이가 영 어색해 보였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그저 이 자리 때문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상견례가 마냥 편한 자리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자리나 저희 식구들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무리 봐도 남자친구와 어색한 것이 원인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이상했던 것은 다른 일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남자친구가 화장실을 다녀오겠다며 먼저 자리를 비웠을 때였어요. 저희 부모님은 차를 빼내오겠다며 밖으로 나가셨고요. 자연스럽게 저는 남자친구의 누나와 잠시 둘만 남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누나분이 저에게 조심스런 목소리로 물으시더라고요. 저기 혹시 진웅 씨가 미진 씨한테 뭐라고... 네? 그게... 뒷말을 흐르시는 바람에 이야기를 제대로 듣지 못한 저는 얼른 되물었습니다. 누나분은 뭔가를 머뭇거리는가 싶으시더니 이내 아니라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마침 남자친구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와 가까이 붙어있는 누나의 모습을 본 남자친구가 활짝 웃으며 저희 둘의 사이로 파고들어와 제 손을 잡았죠. 뭐야, 둘이서 무슨 이야기 했어? 아무 말도 안 했어. 저는 그냥 대답 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하려고 하던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먼저 아니라고 대답을 하시니 제가 다시 되묻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마치고
누님을 버스 터미널에 바래다 드린 뒤에 저희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상하게 느낀다는 기류를 남자친구도 느낀 것 같더라고요. 우리 누나가 낯을 좀 많이 가리는 성격이야. 아까 좀 어색했지. 하긴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불편하실 수 있지. 나랑은 성격이 정반대였어. 원래도. 남자친구는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저에게 저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저에게는 말 못할 사정이라도 있나 보다 싶었습니다. 왜 누구나 그런 사연이 하나쯤은 있잖아요. 내 가족의 일이라서 비밀스럽고 조심스럽지만 남에게는 들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가족사 말이에요. 제 생각보다 누나와 친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상견례 자리이니 가족끼리 화목하게 보이고 싶었을 수도 있고요. 그때라도 제가 이상했던 촉을 놓치지 않았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그 당시에는 그 문제를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 뒤로 또 한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결혼식까지는 이제 정말 석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었죠. 결혼 준비하랴, 회사 다니랴, 결혼식을 위해서 다이어트까지 하랴. 정말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바쁜 날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얼마 안 있으면 제가 정말 결혼을 한다는 사실이 차츰 실감이 나더라고요. 살면서 이렇게 바쁘지만 또 이렇게 들뜨고 설레는 기분이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행복한 비명이라는 말을 아마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었죠. 남자친구와의 사이도 여전히 애틋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여전히 저를 위해주느라 여념이 없었고요. 그날도 남자친구는 외부 미팅 때문에 밖에 있는 저를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거래처 직원들과 미팅을 끝낸 후에 강남에서 회식 겸 저녁을 먹고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약간의 야근이 있었는데 제가 회식을 마칠 시간쯤이면 마무리가 될 것 같다며 데리러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친구가 출발했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저는 조금 더 걸릴 것 같으니 도착하거든 근처에서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답장을 보냈죠. 그런데 그 답장을 보내자마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식 자리가 먼저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기다리게 된 것이 남자친구가 아니라 제가 된 것이었죠. 저는 말없이 남자친구가 기다리겠다고 한 주차장으로 먼저 나갔습니다. 거기서 15분쯤 기다렸을까요? 남자친구의 차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문득 장난기가 들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놀래켜 주려고 조심스럽게 차 뒤로 다가가고 있었죠. 어디기는 나 지금 여자친구 데리러 왔지. 아직까지는 기사 노릇 잘해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마침 남자친구가 차 문을 열고 내리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스피커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젊은 여자 목소리였고요. 유진웅, 너 그러다 아주 그쪽으로 갈아타겠다? 뭔 소리야. 이 집도 지겨워 죽겠다 이제. 아이고, 그렇다기에는 자기 SNS 보니까 아주 사랑꾼 나셨더만. 연기가 아니라 진심인가 아니고? 그런데 대화 내용이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빈정거림이 가득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이가 없다는 듯 웃더니 한층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여자를 달래면서 대답했어요. 진심이겠어 내가? 다 아는 사람이 왜 이래? 뭐 때문에 또 불났어? 몰라. 다 알아도 너 그 여자 만나는 거 생각하면 질투난단 말이야. 어이구, 질투나셨어 우리 마님이? 이거 큰일 났네. 내가 엄청 잘해야겠네. 짜증나 진짜. 그래서 그 짓은 언제까지 할 건데? 얼마 안 남았어. 이미지는 식만 치르면 바로 버려야지. 그 전에 물론 중요하게 할 일은 끝내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은 머릿속이 쩡하고 울리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내가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거지?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아니,
이해하고 싶지가 않았다는 말이 더 정확했겠네요. 누군들 믿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내 남자친구가 사실은 따로 만나는 사람이 있었고, 심지어 그 여자가 나보다 더 먼저인 것 같은 이 상황을요. 거기다 식만 치르면 바로 버리겠다니. 심지어 그 연기는 계속할 생각도 없는 시한부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건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저를 만났다는 소리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제가 무슨 정신으로 그 자리에 서 있었는지도 모를 지경이었어요. 정말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서 뒷걸음질을 치다 따져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도망치듯 큰 길로 달려나갔습니다. 정신없이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택시 기사님이 괜찮냐고 자꾸 뒤를 돌아볼 정도였어요. 저는 꺽꺽거리는 소리까지 내면서 울음을 터뜨렸고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건넨 휴지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집에 도착하고 났더니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 인간의 전화였어요. 도대체 어디냐는 말에 저는 메시지를 찍었습니다. 집에 갈 것 같았는데 3차를 가게 되었다고요. 바로 전화가 걸려오더라고요.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자 그 인간은 여느 때처럼 다정하고도 걱정스런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아유, 3차 가자고 해? 우리 자기 힘든데 왜 마칠 생각은 안 한대? 그러게. 술 많이 마셨어? 괜찮아? 아니면 나 계속 기다리고 있을까? 그래봐야 3차니까 1시간 남짓 아니야. 아니야. 언제 끝날지를 모르겠어. 기다리지 말고 그냥 먼저 들어가. 이따 나 택시 타고 들어가면 돼. 걱정되는데. 알겠어. 그럼 나 집에 가 있을 테니까 이따 너무 늦거나 택시 안 잡히거나 하면 다시 전화해. 바로 데리러 갈게. 고마워. 저는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핑계로 얼른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전화를 받고 있었다가는 간신히 진정시킨 목소리를 들킬 것만 같았거든요. 전화를 끊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택시에서 너무 눈물을 많이 쏟은 탓인지 이제는 울고 싶은 생각조차 들지를 않더라고요. 그냥 이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가 않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이었죠. 더 끔찍했던 것은 지금 이 다정했던 목소리가 아까 그 여자를 달래주던 그 목소리보다 더 다정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연기였다는 거겠죠. 그냥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하고 더 행복해지고 싶어서 결혼을 하려고 했던 것 뿐인데 도대체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 건지 슬픔이 가시자 밀려오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분노였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아무 말 없이 이대로 저 쓰레기를 버려버릴까? 아니면 속 시원하게 밝히고 낙이라도 한 대 쳐버릴까? 그것도 아니라면 또 다른 선택을 할까? 그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저는 한 가지를 골랐습니다. 복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은 거였죠. 이대로 끝난다는 건 너무 쉬운 일 같았거든요. 그 인간과 그 여자는 본인이 저지른 죗값에 대해서 합당한 벌을 받아야만 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무조건이죠. 그날의 그 사건이 지나간 이후 남자친구 놈은 여전히 저에게 다정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에게는 지옥이나 다름없던 그날이 지나갔지만 그 인간에게는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보통 날이었을 테니까요. 몰랐는데 저도 연기라면 제법이더라고요. 그 인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게 힘들 줄 알았는데 그 면상을 마주하고도 예전과 다름없이 사랑스러운 남자친구를 바라보는 여자친구 연기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 인간도 하는 연기를 나라도 왜 못할까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그 인간이 그토록 저와 결혼하고 싶어 했던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결혼하고 싶어하는 척을 하는 이유를요. 내가 말했었지? 내 지인이 투자 플래너. 안녕하세요. 김소연이라고 합니다. 진웅이랑은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초중학교 동창이에요. 남자친구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투자 플래너이자 투자에 자신을 꽂아준 지인이라던 동창을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세련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명품을 걸친 여자였어요.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스피커폰의 상대방이었어요. 남자친구 놈과 이 사기극을 공모한 바로 그 여자요. 저는 그제야 이 비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오랜 연기의 목적은 바로 투자 사기였어요. 그것도 2년에 걸쳐서 본인은 결혼을 담보로 할 정도로 공들였던 치밀한 사기였죠. 대충 어떤 내용인지는 들어서 아시죠? 진웅이가 제발 자기 여자친구한테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해서요. 일단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죠? 자기야, 이거 신원 확실한 고정 멤버만 들어올 수 있는 VIP 회원제라고 내가 말했지? 그런데 마침 회원 중에 한 명이 탈퇴를 하게 돼서 딱 자리 하나가 비게 된 거야. 이거 몇 년에 한 번씩 올까 말까 한 기회거든. 나도 몇 년씩 기다려서 들어간 거 알지? 자기 그랬다면서? 다들 자기 식구들 넣어주려고 노리고 있는데 내가 소연이한테 사정사정해서 우리한테 먼저 기회 달라고 한 거야. 자기 넣어주려고. 나를? 이거 투자하면 무조건 수익 보는 거야. 원금 보장되는 건 물론이고. 저는 처음에는 의심스럽다는 얼굴로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쳐다보았습니다. 그래야 더욱 자연스러웠을 테니까요. 그러자 저의 이런 반응을 예상이나 했다는 듯이 두 사람은 눈빛을 주고받더니 한층 더 진지한 얼굴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해외 주식 안 하는 분들 없잖아요? 이게 해외 주식 잘 굴린 것보다 훨씬 수익이 좋아요. 해외 주식은 주가에 따라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이건 절대로 원금을 잃을 일이 없고 무조건 이익이 되는 구조거든요. 저희 여기 투자 수익률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여자는 준비해온 서류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물론 그 수익 화면은 당연히 조작된 것이었겠죠. 그 중에서도 몇 %나 진실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설명은 정말로 그럴듯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게 사기라는 걸 몰랐다면 저도 혹했을 정도로요. 곧 결혼하신다고 들었는데 부부라도 요즘 재산은 다들 따로 관리하시는 거 아시죠? 한 사람 이름으로 몰아서 하면 세금 문제도 커지고요. 지웅이도 여기서 더 투자 못하는 게 투자 퍼센티지 규정이랑 과세할증 구간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미진 씨도 결혼하고 나서도 진웅이랑 계좌는 합치지 말고 각자 투자하시면 되세요. 조금 생각해봐도 될까요? 수익률은 제 생각보다도 훨씬 좋긴 하네요, 정말. 저는 이런 명품 리세일 시장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아는 사람만 돈 버는 구조니까 당연하죠. 보통 분들은 안다고 해도 인맥 없이는 들어올 수가 없고요. 이거 다들 자기 식구들 넣어주려고 노리고 있거든. 자기도 빨리 결정 안 하면 바로 순서 넘어가. 그럼 빨리 결정해야겠다.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게요. 저는 금방이라도 긍정의 대답을 할 것처럼 말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저의 반응에 거의 다 넘어왔다 싶었는지 표정이 밝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마지막까지 얼른 결정을 하지 않으면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될 거라며 언지를 주는 것도 잊지 않았죠. 반면 저는 이제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 사기극의 목적도 알아냈겠다. 이제 남은 건 하나뿐이었거든요. 여보세요? 자기야, 난데 아까 설명해서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자기가 한 번만 더 설명해 줄래? 매달 돈을 입금하면 투자가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된다고?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가 안 될 부분은 없는데. 내가 다시 차근차근 설명해 줄게. 잘 들어봐. 남자친구 놈은 저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투자 사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본인 입으로 다 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죠.
저는 당연히 그 내용을 전부 다 녹취하고 있었고요. 그 밖에도 그 여자가 보내준 명함, 투자 자료, 저와 주고받은 투자에 관한 메시지 등 차례대로 차곡차곡 모든 증거 자료를 모아갔습니다. 그리고 미리 상담을 해두었던 변호사가 오케이 사인이 난 순간 그 증거들을 토대로 남자친구 놈과 그 여자를 한 번에 고소했고요. 형사고발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그놈은 기절할 듯이 놀라서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인간의 연락을 모두 차단했고요. 저는 그 사이에 말도 하지 않고 집도 이사를 한 상태였어요. 이렇게 찾아올 곳이 걱정되어서였죠. 결국 그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제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미진아,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제발 내 연락 한 번만 받아줘. 사기라니 말도 안 되잖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너랑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야. 내가 너한테 사기를 왜 치겠어?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다 거짓말이야. 무슨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어야지. 난 너가 나를 믿지 못했다는 게 지금 더 믿기지가 않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아주 피해자 코스프레를 제대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마치 본인을 믿어주지 않아서 이 모든 사달이 났다는 것처럼요. 그런데 정작 고소 절차가 진행될수록 제가 알게 된 사실은 그 인간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뭐였는지 아세요? 진실은 바로 그 인간이 유부남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와, 정말 기가 막혀서 그냥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투자 플래너라고 나왔던 그 여자가 그 인간의 원래 여자친구도 아니고 실은 와이프였던 겁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이미 동종사기 전과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혼인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결혼 여부를 알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서 결혼식을 전후로 투자를 받으면 바로 잠적을 해버리다 헤어지는 짓을 반복했던 것이었어요. 저희도 혼인신고는 1년 후에나 하기로 미리 합의를 한 상태였거든요. 요즘은 세금 문제니 신혼부부 특공이니 하는 것 때문에요. 워낙 이혼을 많이 하는 세상이라 혹시나 했던 것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이용해 먹다니 정말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나중에 그 인간이 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이 그 인간의 누나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저는 그 누나의 존재마저도 의심스러웠는데 누나가 친누나는 맞았더라고요. 말 못해서 너무 미안해요. 진웅이가 소연이랑은 곧 헤어질 거고 미진 씨랑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아달라고 정말 몇 번을 부탁하길래 어쩔 수 없이 나는 곧 정리하는 줄 알았어요. 정말로요. 그러더니 염치가 없지만 한 번만 용서해 줄 수는 없겠냐고 하시더라고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저절로 한숨이 나왔지만 그렇다고 용서해 줄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인간이 저에게 저질렀던 짓은 사실 어떤 벌을 받는다고 해도 용서가 될 것 같지가 않았거든요. 저는 사기 미수죄와 혼인빙자로 각각 형사고소를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민사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재판은 손쉽게 끝났고요. 절대로 아니라고 소리 지르던 그 인간들도 끝에 가서는 모든 죄를 인정한다고 자백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를 사랑했던 것은 맞았다느니 하는 헛소리는 그 뒤에도 이어졌습니다. 아마 반성은 틀린 일 같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 인간을 너무 쉽게 믿었었나? 조금만 조심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지 않았었나? 이상했던 조짐들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요. 그런 생각들은 일단 시작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더라고요. 저는 재판에서 승소한 이후에도 한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 인간이 내뱉던 통화 내용이 귓가에 들려왔거든요. 아무렇지 않게 지내다가도 울컥하는 기분에 자리에서 일어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그랬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냥 다 없었던 일처럼 잊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이미 지나간 일들을 어쩌겠냐고 하시면서요. 밤을 새면서 단 30분을 만나더라도 저를 보기 위해 24시간 제 쪽으로 달려오던 남자친구를 어떻게 믿지 않을 수 있었겠냐고도 하셨죠. 저는 이제 진실이 무엇이었는지, 그 과정은 제 잘못은 없었는지, 저를 더 자책하는 일은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냥 이쯤에서 모든 것이 마무리된 것을 다행으로 여기기로 했죠.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부모님 말씀처럼 지난 일들은 다 잊고 지내보려고요. 그 인간을 만나기 이전처럼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